지식의 여정은 때로 한 장의 지도를 공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우리가 더 깊고 넓은 역사의 바다를 항해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수세기 동안 금은 인류가 만든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가치였습니다. 녹슬지 않았고 종이처럼 찍어낼 수도 없었으며 런던이든 카이로든 베이징이든 그 어디에서나 변치 않는 영롱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가진 가장 보편적인 진리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정부가 그 금을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훔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금 도난 사건이라고 하면 흔히 복면을 쓴 강도, 무장한 수송 트럭, 혹은 영화 같은 은행 강도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금 절도 사건에는 총이나 땅굴이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펜과 법률, 그리고 카메라가 허용되지 않는 밀실에서 이루어진 조용한 서명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국가가 자신의 금을 교묘하게 다룰 때 우리는 그것을 절도라 부르지 않습니다.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게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려면 금이 단순한 부가 아니라 돈 그 자체였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세기, 세계는 금본위제라는 시스템 아래 움직였습니다. 달러, 파운드, 프랑 등 모든 주요 통화가 정해진 양의 금에 의해 그 가치를 보장받는다는 의미였죠. 만약 당신이 지폐 한 장을 들고 있다면 언제든 중앙은행에 찾아가 그 지폐가 상징하는 실물금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뢰와 규율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부는 금 보유량 이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규율은 인류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각국 정부는 조용히 규칙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나중에는 대담하게 보유한 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종이돈을 찍어냈습니다. 금본위제는 점차 황금빛 환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은행 금고는 굳게 닫혀 있었지만 대중은 금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으로도 시스템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신뢰의 균열이 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 최초의 전 지구적 금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전쟁 자금이 절실했던 유럽 국가들은 금본위제를 중단하고 국민들이 소유한 금을 압수했으며 그 대가로 종이로 된 약속 증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은행은 금고를 걸어 잠갔고 금은 시중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강도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바로 국가가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각국 경제는 막대한 빚더미 아래 붕괴했습니다. 통화 가치는 폭락했고 평범한 사람들의 저축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마르크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의 화폐가 모두 그랬습니다. 오직 금만이 그 가치를 지켰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금은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금은 종이돈 뒤에 숨겨진 거짓말을 폭로하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거짓말을 직접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33년 대공황이 한창이던 시절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행정명령 6102호를 발동합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이 금화나 금괴를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시민들은 온스당 67달러라는 당시 공식 가격에 자신들의 금을 정부에 넘겨야만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금을 내놓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정부는 금의 가치를 온스당 35달러로 재평가했습니다. 순식간에 미국 정부는 자국금 보유고의 달러 가치를 약 70%나 부풀린 것입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합법적으로 재산을 강탈당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대담한 금융공학 중 하나였고 이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금은 정부의 손에 남았고 사람들의 손에는 종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금으로 보증한다는 약속은 비록 그 누구도 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절도였습니다. 이때부터 금을 조작하는 행위는 위기에 처한 정부들의 표준 관행이 되었습니다. 금이 돈의 가치를 정의한다면 금을 통제하는 것은 곧 현실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세계적인 금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폐허가 된 유럽과 달리 미국의 금고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2만 톤 이상의 금으로 넘쳐났습니다. 이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은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설계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세계 모든 주요 통화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었고 달러 자체는 온스당 35달러로 금에 고정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다른 나라 정부들은 언제든 달러를 가져와 금으로 바꿔갈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 세계 경제가 미국의 신용에 의존하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한동안 이 환상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금처럼 유한한 자원이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은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우주경쟁, 그리고 막대한 국내 복지 프로그램까지 달러는 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해외로 유출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자 세계에 유통되는 달러의 양은 미국이 보유한 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유럽은 이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 불균형을 간파하고 미국의 허를 찌르기로 결심했습니다. 1965년 그는 프랑스 군함을 뉴욕 항구로 보내 수십억 달러를 실제 금으로 교환해 프랑스로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하나둘씩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매달 수많은 금이 미국의 금고를 떠나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금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런던금 공동체라는 비밀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6개 유럽 중앙은행이 금값을 온스당 35달러로 인위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연합작전이었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금값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이들은 시장의 금을 대량으로 풀어 가격을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이 방법은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968년 압박은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공동체는 붕괴했습니다. 금 유출은 더욱 가속화되어 2만 톤이 넘었던 미국의 금 보유량은 8천 톤 남짓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세계의 금이 말 그대로 배를 타고 떠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국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TV 생방송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차분한 미소와 안정적인 어조로 미국이 달러의 금태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료적인 용어처럼 들렸지만 이것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금융 결정이었습니다. 닉슨은 하룻밤 사이에 브레튼우즈 체제를 끝냈고 이로써 돈과 금속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누구도 이를 채무불이행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금과 신뢰를 모두 지켜낸 궁극의 금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달러를 보유했지만 그 달러는 이제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은 포트녹스 금고에 그대로 남았고 종이는 계속 유통되었으며 세계는 이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는 척했습니다. 이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자국 통화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금이 아닌 바로 석유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오펙과의 협상을 통해 워싱턴은 전 세계 원유가 오직 미국 달러로만 거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제 각국은 금이 아니라 에너지를 사기 위해 달러를 필요로 했고 이 수요는 금이라는 뒷받침 없이도 달러를 강하게 유지시켰습니다. 세계는 조용히 금이라는 담보를 지정학적 힘이라는 담보로 교체한 것입니다. 1971년 이후 금은 공식적으로 야만적인 유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조용히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서구 정부들은 금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금에 대한 이야기를 바꿨을 뿐입니다. 통화를 금에 고정시키는 대신 이제는 장막 뒤에서 금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대 후반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든 브라운 당시 재무장관의 주도하에 영란은행은 영국 금 보유고의 절반 이상인 약 400톤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분은 보유 자산 다각화였지만 이 매각으로 금값은 20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후 금값은 3배로 치솟았습니다. 영국은 정확히 바닥에서 금을 팔아버린 셈입니다. 비평가들은 이를 브라운의 바닥이라 불렀고 일각에서는 이것이 거대 금융기관들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기 위한 의도된 계획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계의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금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장롱 속에 간직했던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놓았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금 보유고가 신뢰와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바로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식이나 향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금이 더 이상 통화를 뒷받침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신뢰를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신뢰는 모든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흐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은행과 통화에 대한 믿음이 땅에 떨어지자 금은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때 금을 팔았던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금을 사들였습니다. 독일은 뉴욕과 파리에 보관 중이던 자국의 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산 송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믿는다. 2020년대 초 세계 중앙은행들은 한 해에만 1000톤이 넘는 금을 매입하며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축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보석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또 다른 리셋에 대비해 방벽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의 금 조작은 더 이상 금고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세계 금 가격은 실물금의 운송이 아니라 런던과 뉴욕에서 거래되는 선물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종종 실제하지도 않는 금을 배달하겠다는 종이 약속입니다. 실제 금 1온스당 수백 개의 종이 금이 거래되며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혹은 인위적으로 억누릅니다. 바로 지금 새로운 금 도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시민의 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서로의 금을 차지하려는 싸움입니다. 다음 위기가 닥치기 전에 가치의 규칙을 새로 쓰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임을 주장하지만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는 이제 채굴, 정제, 그리고 국가적 매입을 통해 세계 신규금 공급량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금속이 상징하는 힘의 균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금이 움직일 때 제국의 운명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600년대 스페인의 금 선단이 고갈되자 제국도 몰락했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 후 영국의 금 보유고가 바닥나자 세계 지배력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시스템이 사상 최대의 부채 아래 신음하면서 금은 다시 한번 조용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자신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국가가 금을 쌓아둘 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금을 팔아치울 때 그것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금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미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신호입니다. 위대한 금 도난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끝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경제학이라는 언어와 중앙은행의 의식이라는 세련된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어떤 정부가 걱정 마십시오. 우리의 금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금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바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